안녕하세요. 저는 순창대학교 ADS 연구실 미래융합기술학과 석사과정 정주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Exploiting Experience Accumulation in Stock Price Prediction with Continual Learning으로 주가 예측의 컨티뉴얼 러닝을 활용해서 높은 변동성의 주가 데이터에 대해 장기 기억을 보존하면서도 단기 시계열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논문입니다. 순서는 서론, 관련 연구,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EAT 모델, 실험, 결론 및 향후 연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주가 추세를 예측하는 문제는 과거 주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시계열 분석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가를 분석하는 방식을 크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데 집중한 분석이고, 기술적 분석은 가격 데이터의 변동 자체에 초점을 둔 분석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도 AI를 활용해 데이터 처리를 효율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주가를 예측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DNN 기술을 활용한 딥러닝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고, 이는 딥러닝이 머신러닝에 비해 깊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비선형성을 모델링하고 복잡한 작업을 보다 수월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2019년에 소개된 트랜스포머 모델이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다방면으로 활용이 되고 적극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논문에서 전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이 시계열 분석 문제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활용이 되고는 있으나, 주식시장의 특수한 시계열 성질은 주가 예측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의 방향이 결정될 때는 장기적인 패턴과 단기적인 패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아무리 성능이 증명된 트랜스포머라도 주식 데이터의 두 패턴을 효과적으로 구분하는 능력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모델의 학습이 진행이 될 때 기존에 학습해놨던 지식을 잊는 카타스트로픽 폴게팅, 즉 재앙적 망각 또한 모델 학습에서 취약한 문제가 되는데, 카타스트로픽 폴게팅이란 기존에 학습해놨던 지식을 잊기 때문에 장기적인 패턴의 축적이 어려워지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되는 단기적인 패턴은 오히려 모델의 입장에서 노이즈로서 작용하기 쉽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딥러닝 신경망을 학습할 때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면서도 기존의 지식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새로 습득된 정보가 기존에 학습해놨던 지식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해당 논문에서는 주가 예측을 위해 컨티뉴얼 러닝을 활용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의 컨티뉴얼 러닝을 활용한 EAT 모델을 제안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컨트리뷰션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로, 금융시장 데이터의 개념적 드리프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트랜스포머 모델의 컨티뉴얼 러닝을 활용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한 동안 이전에 학습해놨던 데이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EWC 유닛 접근 방식을 설계했고, HS300 시장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을 때 EAT 모델은 기존 모델들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이전에 학습해놨던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관련 연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트랜스포머는 2019년 바스완이라는 저자에 의해서 소개된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인데, 모델에 입력된 데이터상의 전역적인 정보를 포착하고 시계열의 장거리 의존성을 모델링하는 능력이 증명되면서 다양한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논문에서 주가 예측에서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변동되는 주가 시계열이 트랜스포머에 입력이 되었을 때 재앙적 망각을 경험하는 현상을 흔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티뉴얼 러닝입니다. 컨티뉴얼 러닝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동시에 이전에 학습해놨던 경험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그림 1번은 컨티뉴얼 러닝 구조의 학습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T 시점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모델에 입력이 돼서 모델 FT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때 모델 FT는 이전 시점인 T-1 시점에서 학습한 지식까지도 활용하면서 새롭게 T 시점에 입력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델에 축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이후 T 플러스 1, T 플러스 2 시점까지도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아가며 학습을 하는 것이 컨티뉴얼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정규화 기반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작업을 학습할 때 모델 파라미터의 업데이트를 제한하면서 이전에 학습해놨던 지식을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전 단계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재학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태스크를 진행할 때마다 시간 복잡도가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델 구조 기반 방식인데, 이는 새롭게 학습을 진행할 때마다 이전에 학습해놨던 모델 파라미터를 동결시키고 새로운 모델 레이어를 추가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학습해놨던 지식을 유지하면서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작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점차 모델에 추가되는 레이어가 많아지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모델을 제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학습 방식인데, 이는 기존에 학습해놨던 지식을 그냥 재학습하는 단순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던 데이터를 보존해서 이후 태스크 단계에서 학습에 대한 데이터에 포함시키는 방식인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역사적인 샘플을 학습하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을 보장할 수는 있으나, 작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더 많은 계산 자원과 저장 용량을 요구하고, 데이터가 누적됨에 따라 훈련 비용이 증가하고, 또 급격하게 변화하는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정보가 중요한지를 판단하기에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EAT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림 2번은 EAT 모델의 구조를 설명하고 작동되는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데이터 스트림이 모델 내부를 통과할 때 샘플 데이터는 시간 순서에 따라 여러 작업 세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각각의 작업 세트의 샘플 데이터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과한 다음 EWC 유닛을 통해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정하게 됩니다. EAT 모델에서는 데이터를 전처리를 할 때 서버 태스크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시작을 하는데, 우선 주식 데이터 세트 T는 여러 해에 걸친 모든 주식의 과거 데이터가 포함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대문자 T로 표현되는 데이터는 모든 과정이 수행되기 전 원본 상태의 데이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AT 모델은 주식 데이터 집합 T를 학습을 위한 서버 태스크 집합으로 나누게 되고, 이때 소문자 T 언더바 I가 각각 나뉜 이후에 서버 태스크 하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델의 원본 데이터를 서브 태스크 과정으로 나뉘게 될 때는 하나의 서브 태스크에서 사용될 시계열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어, 지나치게 긴 시간을 사용할 경우엔 단기적인 변동에 대해서 포착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 너무 짧은 경우를 모델에 입력하게 되면은 너무 적은 훈련 데이터로 인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모델의 성능을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하나의 서브 태스크에 대한 시계열 길이를 변화시키면서 경험을 해봤을 때 1년으로 선택했을 때가 가장 적절하다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서브 태스크를 분할한 후에는 서브 태스크를 시간 순서로 정렬시키고 순차적으로 모델의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각각의 서브 태스크는 개별적인 전처리 과정에 적용됩니다. 해당 전처리 과정에서는 이상치를 제거하거나 결측치를 보정하고 데이터 스탠다이제이션, 그리고 또 가격 정보에 따른 뉴트럴리제이션 과정이 적용되는데, 뉴트럴리제이션 과정은 오른쪽 중간쯤 보이는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해당 수식에서 사용된 각각의 변수는 시장 자본 계수, 산업 더미 변수,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시총을 로그 변하는 값, 잔차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입력되는 시계열 입력 신호 X는 일정 기간 동안에 기록된 주식의 기술적 요소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여지는 테크니컬 팩터에 쓰여진 수식 X에 사용된 변수 중에 L은 윈도우 사이즈, 그리고 F는 기술적 팩터의 수, 그리고 X 언더바 I는 하루 거래에 해당되는 벡터 집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 X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레이어에 들어가게 되는데,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는 총 N개의 블록으로 구성이 되었고, 각각의 블록은 또다시 2개의 서브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서브 레이어 중 첫 번째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 레이어가 되고, 두 번째는 포지션 와이즈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뉘어진 서브 레이어의 각각 뒤에는 애드 레이어와 놈 레이어가 따르게 되는데, 애드는 잔차 연결을 의미하게 되고, 놈은 각각의 층 뉴런 입력을 정교함으로써 모델의 학습 수렴 속도를 과속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트랜스포머의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는 포지셔널 인코딩인데, 이는 모델에 입력된 데이터의 순차적인 순서를 기억하는 인코딩이 되겠습니다. 모델에 입력된 시계열 데이터는 선형 계층을 거친 이후에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입력이 되는데,
이때 XL은 L 거래일에 해당하는 입력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때 XL 내부에 있는 XL부터 F까지에 대한 위치 인코딩 P2를 표현하게 되는데 포지셔널 인코딩을 표현할 때는 서로 다른 주파수의 사인, 코사인 함수를 사용해서 정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변수에서 K는 X 언더바 L 벡터상에서 위치하고 있던 차원의 위치값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학습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 모델의 PE 값을 추가한 모델 학습 데이터 XP를 구성하게 되는데 XP는 오른쪽에 보여진 수식과 같이 원래 시계열 데이터와 함께 기존 시계열 데이터가 입력된 데이터 상에서 어느 위치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PE가 함께 구성되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는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각의 어텐션 메커니즘이 수행이 될 때는 이전 단계의 어텐션 계산 결과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더 중요한 지역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서 계산 효율을 증가시키고 또 모델이 어느 정보가 유용한지를 빠르게 판단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이 동작될 때는 주로 쿼리키 밸류의 행렬곱 연산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는데 수식과 함께 아래 보여지는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수식에서 사용된 D 언더바 K는 모델에 입력된 키에 대한 차원의 수가 되고 D 언더바 V는 value에 대한 차원의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주요 학습 방식인 셀프 어텐션에서 알 수 있듯 트랜스포머는 모델에 입력된 데이터 자체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D 언더바 K와 D 언더바 V는 사실 동일한 차원 크기로 되겠습니다. 다음 쿼리키 밸류는 각자 고유하게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행렬을 가지고 변환이 되어지는데 이후에는 쿼리키 밸류를 기반으로 어텐션 스코어가 계산되게 됩니다.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할 때는 아래 보여지는 것처럼 소프트맥스 등을 활용을 해서 수식을 적용되게 되는데 우선 쿼리와 전치된 K 행렬을 곱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얻게 되면 이후에는 루트 D 언더바 K 값으로 나누게 되면서 스케일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키의 차원과 쿼리 키를 사용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얻게 되면은 이후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서 최종 중요도를 계산하게 되고 중요도가 얻어진 이후에는 다시 밸류 값을 곱하게 되면서 최종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이 산출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데이터가 중요하고 어느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은지 등을 모델 내부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여러 개의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모델인데 해당 논문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 금융의 내재 가치, 또 리스크 요인, 거래량과 가격 요인, 또 알파 요인 등 다양한 유형의 요인을 포함하고 이를 여러 헤드 값을 통해서 각각의 집합을 처리해 어텐션 결과를 산출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그림 4번이 해당 논문에서 사용하는 멀티헤드 어텐션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주어진 입력은 여러 개의 쿼리티 밸류에 해당하는 W 행렬을 사용해서 각자 H개의 결과를 반환하게 되고 H의 각각의 세트에 대한 고유한 쿼리티 밸류를 사용해서 어텐션 헤드 출력 값을 얻게 되면 출력된 모든 출력 값을 컨캐트네이트해서 선형 변환을 하고 이후 최종 출력 X를 얻게 됩니다. 여기 아래 보여지는 수식에서 쿼리키 밸류의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최종값 X를 얻게 되는데 해당 수식에서 사용되는 W 값들은 각자 쿼리키 밸류에 해당하는 가중치 행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지션 와이즈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인데 해당 네트워크는 총 두 개의 폴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층은 렐로와 같은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고 두 번째 층은 렐로와 같은 활성화 함수 없이 그냥 바로 첫 번째 층 이후에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은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수식에서 사용된 W1, 2는 각각의 층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 행렬이 되고 B1, 2는 또 각각의 층에 편향된 바이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식에서 사용된 D 언더바 FF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내부 차원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젠 EWC 유닛으로 해당 논문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트랜스포머의 파라미터들은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과 같이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각각의 서브 태스크가 반복되면서 모델 내부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EWC는 각각의 서브 태스크를 연결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면서도 이전에 학습해놨던 지식을 잃지 않도록 설계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유닛은 인간 뇌의 시냅스 통합 메커니즘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된 휴리스틱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재 시점의 서브 태스크에 대한 모델 학습 전후의 파라미터를 비교해서 어느 파라미터가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교화해서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전 서브 태스크 단계에서 학습해놨던 모델,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서 새로운 서브 태스크 모델의 전위 학습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전에는 학습해놨던 모델을 통해 새롭게 학습 과정을 안내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면서도 이전에 학습해놨던 유용한 지식을 모델이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을 TI라고 하고, 그럼 이전 시점인 TI 1, I 빼기 1 시점 단계에서 만약 서브 태스크가 끝나게 되면 EAT 모델은 파라미터 값을 하나 얻게 됩니다. 이때 현 시점이 되어서 만약에 EW 유닛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서브 태스크만에 대한 새로운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모델의 구조가 다시 초기화된 채 새롭게 학습이 진행이 되어서 이전 서브 태스크 단계에서 학습해 놨던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때 EWC 유닛을 사용해 한 옵션 A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모델 내부에서는 파라미터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실함수의 페널티항을 추가하면서 모델 파라미터의 무분별한 업데이트를 억제하고 이전 서브 태스크에서 중요하다 판단되는 정보를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여지는 그림을 보면 프로세스 C가 있게 되는데 이는 전 시점에 해당하는 서브 태스크와 현재 시점에 해당하는 서브 태스크를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래서 모델 내부에서 중요하다 판단되는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 이 프로세스 C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터리 티켓이라는 가설에 따르면 딥러닝 신경망의 가중치 중에서는 일부만이 사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이외의 가중치는 불필요하거나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EWC 유닛은 모델에서 중요한 가중치가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보전함으로써 카타스트로피 폴게팅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은 여기 보여지는 것들과 같고 EW 유닛에서 봄은 전 시점 서브 태스크에 대한 파라미터의 중요도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손실함수 LD를 보시게 되면 이는 특정 샘플 D에 대한 파라미터의 손실함수를 표현하게 됩니다. 또 실제 수익의 수익률과 모델이 예측하게 되는 예측 수익률 사이의 오차값을 바탕으로 또 손실함수에 적용이 되고 이러한 함수들을 종합해서 EWC 유닛은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중요도를 계산하고 페널티 항을 추가함으로써 학습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보여지면 쇼텀 메모 여기 감마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감마는 현재 서브 태스크에서 학습된 데이터가 장기 기억에 편향시킬지 혹은 단기 기억에 편향시킬지를 결정하게 되는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손실함수 계산과 페널티 항이 모든 파라미터에 적용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손실함수가 산출이 되면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기본 통계는 테이블 1번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어, HS300 지수에 구성된 종목을 바탕으로 종목들을 구성을 했고, 이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와 적당히 건강하게 운영이 되는 상태의 기업들로 구성을 했으며, 이들 시장 가치는 전체 시장 가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종목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실험을 진행할 때는 전체 데이터 기간을 2016년부터 21년까지 약 6년의 기간에 대해서 수집을 했는데 초기 1년은 최초 사전학습 가중치 파일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이후 5년의 기간을 1년씩 분할해서 총 5번의 실험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델 학습을 진행할 때 사용되는 피처는 내재 가치, 리스크 요인, 거래량, 또 알파 요인 이런 요인들을 통해서 각자 25개의 피처씩 모아 총 100개의 피처를 사용하는데 또 자세한 피처가 무엇인지는 따로 소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EAT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은 테이블 2번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감마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험에서는 현재 서브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된 데이터를 장기 데이터, 장기 기억 혹은 단기 기억 중 어디에 편향시킬지를 조정하는 이 가중치 감마 값이 있는데 논문에서는 이 감마 값을 350으로 설정했을 때가 MSE 지표가 가장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350을 기준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팅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이후 실험에서 사용될 평가 지표는 테이블 3번의 지표들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예측 회귀 능력을 평가하는 MSE, MAE를 사용하고 또 누적 수익률을 사용해서 수익 성과를 평가하고 MDD나 SL과 같은 지표를 사용해서 변동성 지표를 평가해 투자 리스크를 판단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실험에서는 제한된 EAT 모델과 비교하기 위해 네 가지 벤치마크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모델들은 각자 딥러닝과 어텐션 메커니즘을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델들이 되고 각각의 벤치마크 모델들의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세팅은 테이블 4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여지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하단에서 보여지는 테이블 5번은 모델에서 사용되는 슬라이딩 윈도우의 사이즈 변화에 따른 모델 성능 평가를 요약합니다. 그래서 EAT 모델은 테이블 4번에서 소개된 벤치마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슬라이딩 윈도우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냥 다른 모델들의 성능을 능가하였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TNET이라고 보여지는 모델과 직접적으로 비교했을 때 MSE를 기준으로는 8%에서 19.8%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여지는 그림 7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EAT 모델과 TNET의 경우에는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개선되는 모습이 있고 특히 슬라이딩 윈도우가 30일 때 가장 오차값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 두 모델이 장기 시퀀스에서 장기 종속성을 학습하는 능력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실험에서는 예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 전략은 바이 앤 홀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는 모델이 예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주식에 대해 다음날의 등락률을 순위별로 정렬을 한 다음에 상위 20개에 해당되는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장이 마감될 때는 모든 종목을 다시 매도하게 되고 다음날 개장이 되게 되면 예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20개의 순위를 갱신해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이 과정을 거래 기간 내내 반복하게 됩니다. 그림 9번은 실험을 위해 설정된 기간 중 누적 수익 그래프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 중 왼쪽에 보여지는 그림 A는 전체 실험 중 앞쪽 두 번째까지의 서브 태스크를 거친 후의 결과이고 오른쪽에 보여진 그림 B는 모든 서브 태스크를 통과한 이후 마지막 구간에 대한 거래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7번과 함께 결과를 살펴보면 EAT 모델의 최종 누적 수익은 38.54%이고 MDD는 6.17, SR은 2.94 정도로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수익과 안정성을 증명하는 수치들이며 서브태스크에서 누적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시장 경험을 활용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주식 예측을 위한 누적 경험 학습 모델인 EAT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금융시계열에서 장기 의존성을 포착하고 파라미터를 최적화해서 장기적인 시장 패턴을 식별하고 보존함으로써 일반화 능력과 강건함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주식 거래를 통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EAT 모델을 이용한 주식 예측이 다른 벤치마크 전략들보다 더 높은 수익 및 낮은 리스크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또 모델 자체에 대한 개선 외에도 다음 두 가지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주었는데, 우선 비구조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금융뉴스와 같은 비구조적 데이터를 모델에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서 인식 차원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만약에 데이터 증강을 활용하게 되면은 모델의 장기적인 규칙을 포착하는 능력을 또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서 연구를 할 때는 컨티뉴얼과 관련해서 더 깊은 탐구를 수행하고 더 개선 가능한 방법을 보완해서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해 보겠다라고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